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이틀, 2, 3일 뒤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을 때 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채무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고, 두 번째는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뭐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은 채무자한테 통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촉탁에 의해서 등기소에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그 등기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는 거하고, 이거 두 개 중에 빠른 날이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채무자한테 통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매 개시 등기가 더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개시 등기가 됐을 때, 그것이 뭐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경매 개시 등기가 됐을 때 그때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면 처분 금지호가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기일이 잡혔을 때, 매각기일에 저희가 법원에 가서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내가 1등을 했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려면은 뭐 2등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나오듯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배팅한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 그 금액을 1원이라도 초과해서 써냈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그런가 하면은 A가 배팅한 금액하고 B가 배팅한 금액이 현격하게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A와 B가 둘이 지금 짜고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배팅한 금액에서 어느 정도 B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근접을 해야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이제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는데, 기록을 열람을 해보니까 뭐 밟았다는 얘기죠. 내가 낙찰을 받아야 하면 안 되는 물건을 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사이 기간의 불복 방법은 낙찰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여기서는 적시 항고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적시 항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적시 항고 그 다음에 재항고를 또 올라가는 거죠. 적시 항고를 하고 재항고를 하고요.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 항고하고 재항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거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됐을 때 그럼 2단계 잔금 납부 그 이전 단계,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잔금 납부 이 사이에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기간에 내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이 단계에서. 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안 받아들여졌고 잔금 납부를 해버렸다. 잔금 납부를 했으면은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잔금 납부를 해버리면은, 잔금 납부하면은 바로 적시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민법 187조하고 민사집행법 135조에 근거해서 잔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럼 잔금 납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배당 날짜가 잡히는 거죠. 그죠? 이때 빚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채권자들 다 와가지고 배당 받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잔금 납부를 했고 배당 들어갈 때 이 사이에 보통 한 달 잡아야 되는데, 이 사이 기간에 불복할 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있을 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쳐버리면은 나는 좋다 마는 거죠. 나는 잔금 납부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쳐버리면 나는 소유권 뺏깁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은 그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친 사람한테 소유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나는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그럼 난 뭘 해야 됩니까? 잔금 납부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소유권을 지금 뺏겼어요. 근데 돈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 청구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 청구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을 받아서 다들 채권자들이 와서 빚잔치 끝나고 다 돈 받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당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는 뭐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를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불복 절차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구나. 자,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임의 경매는 다른 말로 다 아시듯이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담보권을 전제로 깔고 임의 경매가 나오는 겁니다. 강제 경매라는 것은 일반 채권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듯이 저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듯이 강제 경매에 들어갈 때에는 집행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적을까요? 강제 경매는 일반 채권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만기 때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제 경매 신청하는 거죠. 강제 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뭐 지불각서 같은 걸 차용증이라든가 지불각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작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법원에서 믿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채권이 있을 때 이걸 갖고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 받죠. 확정 판결 받고 이걸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소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가지 말고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지급명령 신청하는 거죠. 앞 시간에서 봤듯이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때 요거는 2주면 결판 납니다. 2주. 자,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그것이 채무자한테 날아갔죠, 서류가. 그러면 그 내용에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봤듯이 2주 이내에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이 2주 기간이 도가 되면은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기 때문에 바로 이걸 갖고 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주 기간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어느 쪽으로 가든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3천만 원이 기준이죠. 3천만 원 안쪽에 있는 것들은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 대상이니까 소액사건 심판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한 달 만에도 결판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만약에 소액사건 심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걸 한 달 치고요. 지급명령 치면은 그건 2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 달 만에 결판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때 2주인데 2주가 더 빠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은 이때부터 또 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또 소송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2주가 더 걸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액이 3천만 원 안쪽이다. 그러면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으로 갈지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갈지. 여기서 만약에 2주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소송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송 가액이 보통 민사소송법에서 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해서 액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느 쪽을 취하든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강제 경매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임의 경매를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펜이 자꾸 잘 나오네요. 임의 경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럼 담보 잡힌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담보 잡힌 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글자 따셔가지고 뭐 담임 선생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담보권 실행 경매가 바로 임의 경매가 되는데 주로 저희 이제 민법에 나오는 물권법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물권법에 보면은 물권법의 법조문에 보면은 물권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8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점유권하고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본권이 있죠. 본권이 있는데 본권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물권 속에는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죠. 용익물권은 세 가지죠.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가지 물권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점유권, 두 번째 소유권, 세 번째가 지상권, 네 번째 지역권, 다섯 번째 전세권, 여섯 번째 유치권, 일곱 번째 질권, 여덟 번째 저당권, 이렇게 총 8가지의 물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경매 집어넣을 수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임의경매 자체가 담보권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경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임의경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무조건 임의경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같은 경우는 용익물권이죠. 여기서 이제 담보가치가 파악된 게 아니죠. 이거는 담보물권이죠. 이건 용익물권이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세 가지 권능은 이렇게 돼 있죠. 사용 권능이 있고 수익 권능이 있고 처분 권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사용권이 있고 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는데,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라는 얘기는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얘기죠. 사용, 수익하는 거고 처분권은 A한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A, B 관계로 봤을 때 A가 이제 아파트 소유권자고 B가 뭐 전세권자라고 할까요? 전세권자. 전세권은 기본적으로는 용익물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전세권자가 이제 용익물권이니까 사용 수익을 전세권자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 전세권자가 전세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파트를 내가 팔고 싶으면은 내 거니까 내가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는 거죠. 매수인 같은 경우는. 그럼 소유권자는 뭘 갖고 있습니까? 처분 권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 됐든 지역권이 됐든 전세권이 됐든 용익권이니까 사용 수익 줄여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 수익이니까 사용 수익은 여기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가 물건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거고 처분권은 나한테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담보권은 어떻게 됩니까? 담보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이런 것들은 처분권이죠. 처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A, B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습니다. A가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B가 만약에 저당권을 갖고 있다. 그럼 이건 은행이라고 봐야 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A는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권을 줬잖아요. 처분권을. 그럼 저당권자는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B라는 은행인 채권자는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처분권을 갖고 있고 아파트 소유권자인 나는 그 물건을 계속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사용 수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만기 때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은행이 이 나의 아파트, A의 아파트를 갖다 경매 쳐버리는 거죠. 그죠? 경매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 권능을 갖고 있는데 이 제한한다는 얘기는 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제한물권이 되는 거죠. 용익물권은 이 소유권자의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거고 처분권은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담보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처분권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권은 소유권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너무 복잡해졌네 이게 칠판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한물만 놓고 보면요. 용익물권은 세 가지,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세 가지,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담보물건이니까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경매 아닙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임의경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익물건 같은 경우는 담보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도 경매 못 붙이고요. 지역권도 경매 못 붙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경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도 되고요. 임의경매도 되고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세권 같은 경우는 50%는 용익물건의 성격을 갖고 있고 50%는 담보물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전세권에 의해서 강제경매 지분을 어떻게 됩니까? 자, 강제경매 먼저 제목을 먼저 쓸까요? 자, 강제경매를 집어넣는 경우는 이것이 전세보증금 만기가 되면 전세 만기가 되면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죠. 만약에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오리지널 전세권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용어를 쓰는 게 정확하겠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인데 그건 일반 채권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일반 채권에 근거해서 소송을 가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 받아야 되죠. 확정 판결 받고 이걸 갖고 강제경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경매에 들어갈 때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일반 채권을 갖고 이걸 갖고 소송을 통하든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든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확정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강제경매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에 근거해서 강제경매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의경매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제 평상시에 이 전세권자는 이 아파트를 갖다가 사용하고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이건 용익물건으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니까. 자, 전세 만기가 됐는데 건물주가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열받겠죠, 그죠? 자기는 지금 딴 데 가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을 빼주지 않을 때는 이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음을 기화로 내서 바로 임의경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경매. 그러니까 전세권이 임의경매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경매 신청했을 때 이때 담보 물건적 성격이 부각이 되는 거죠. 여기 사용수익했을 때는 용익물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만기 때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럼 이미 전세권 등기는 돼 있는 거고 전세권 등기에 기해서 바로 임의경매 신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순간 이 전세권은 용익물건성이 아니라 담보물건화가 된다는 얘기죠. 담보물건화. 왜? 사용수익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경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처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신청했을 때는 이것이 담보물건적 성격이 부각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때부터는 담보물건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담보물건이니까 결과적으로 임의경매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요. 그래서 전세권은 강제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임의경매 신청할 수도 있는데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하는 거니까 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이 확정 판결서를 집행 권한으로 해서 강제경매 신청하는 것이고요. 전세권이 임의경매 지불할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사용수익을 해서 용익물건으로 사용을 하다가 전세 만기가 됐는데 이 건물주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세권은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되어 있는 전세권을 기화로 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사용 수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처분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경매를 집어넣는데 이때는 용익물건이 아니라 담보물건의 성격이 부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보물건의 성격에 기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거니까 이건 임의경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치권, 채권, 저당권은 임의경매로 집어넣는 거고요. 담보물건이니까. 그리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일반 채권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 받고 집어넣었을 때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거고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전세권 등기가 돼 있음을 기화로 바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는 사용수익권이 아니라 처분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담보물건적 성격이 부각된다 이런 얘기죠. 더 이상 이 집에 사는 건 아니니까요.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 등기한 전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채권입니다. 순수한 채권입니다. 근데 만기 때 돈을 안 돌려줍니다. 돈을 안 돌려주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죠. 여기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고요.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데 안 돌려줘요. 지금 건물주가 임대차 보증금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역시 소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법원에다가 지급명령 신청하든지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확정 판결을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경매 들어가죠. 강제경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의경매란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담보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에 의해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 집어넣는 것이지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의경매란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리지널 전세권, 즉 전세권 등기한 전세권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 집어넣을 수가 있고 임의경매 집어넣을 수가 있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의경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제경매만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임대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통 우리가 전세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전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채권적 전세가 있고요. 물권적 전세가 있습니다. 채권적 전세가 있고 물권적 전세가 있는데 이 채권적 전세는 등기하는 게 아니죠. 예, 등기 안 합니다. 그런데 물권적 전세는 이건 등기하는 거죠. 등기를 하는 거니까 이 물권적 전세를 우리가 등기부에 기재하는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채권적 전세는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하는 게 아닌데 이게 곧 임대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차. 뭐 거주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있고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전세권 등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 내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고 이렇게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세권 등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찍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 등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뭐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할 텐데요. 전세권 등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는 게 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어쨌든 전세권 등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었을 때 근데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세 산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전세 사는 게 아니라 임대차 관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임대차 네,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적 전세, 물권적 전세 등기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안 하면 그냥 일반 임대차 관계인 거고요. 이게 민법 612조인가 그렇죠. 다 까먹었네요. 자, 물권적 전세는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했을 때 이거를 전세권 이렇게 사는 거죠. 전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이제 물권 얘기를 합니다. 그 물권의 종류는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중에서 유치권, 직권, 저당권 이건 담보물권이니까 임의경매 집어넣는 것이고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강제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임의경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임대차하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민법 612조입니까? 거기부터 시작되는 임대차 관계라는 것은 이거는 물권도 아니죠. 물권도 아니고 담보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채권에 불과하니까 이 만기 때 안 돌려주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의해서 그건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에 의해서 소송이라든가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면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 이게 이제 민법에 나오는 얘기고요. 가등기 담보를 아셔야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때 이 가등기 담보는 경매에 넘어가면은 뭡니까? 이건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 담보는 경매 집어넣었을 때 저당권으로 보는 거니까 이게 뭘로 봐야 됩니까? 임의경매죠. 임의경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다시 말해서 이 가등기에 기해서 임의경매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의문사항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1강에서도 말씀드린 거하고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치권 때문에 그런 거죠. 1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경매를 분류할 때는 실질적 의미의 경매가 있고 형식적 의미의 경매가 있는데 이 실질적 의미의 경매에는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고
근데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가는 게 공유물 분할 경매, 공유물 분할 경매, 그 다음에 유치권에 기한 경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치권이 1강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유치권을 갖다가 임의경매라고 또 얘기를 하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매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매는 이게 따로 분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등기단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공유물 분할 경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 기한 경매라든가 이런 건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민사집행법의 법조문을 보면요, 민사집행법의 법조문을 보면은 처음에 강제경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의 뭐 집행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몇십 개 조문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임의경매에 관한 조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임의경매. 그 다음에 이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관한 조문이 나옵니다.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 근데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임의경매에 관한 조문은 강제경매에 관한 절차라든가 강제경매에 관한 몇 조부터 몇 조까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매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일한 절차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 절차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에 민사집행법 뒷부분에 형식적 경매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형식적 경매에 보면은 법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임의경매를 준용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형식적 경매에 들어가는 게 유치권에 기한 경매라든가 공유물 분할 경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기타 법전에 정해진 그런 것들, 그런 것, 법전이 뭐 민법전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각계 조문이 있는데 법전에 기록된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형식적 경매가 되는 건데,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도 임의 경매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 경매는 임의 경매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임의 경매라고 그냥 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유치권에 관해서는 나중에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참 더 들어야 되는데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게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고, 그러니까 임의 경매에 관한 건 이게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강제 경매가 됩니다. 자, 2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